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또 한번 오랜만에 뵈니까 네, 팬들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6월 23일 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옥에 있던 보석에 있던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싸워왔는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 항소심 재판 준비도 하고 계시고 여러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네. 일단 이것 좀 여쭈고 싶어요. 윤석열 지금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를 거듭 거부하다가 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수의를 이제 벗고 네. 이 내일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죠? 저는 이제 뉴스 속보를 보고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이럴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 윤석열 별명이 멧돼지라고 그러는데 그 멧돼지임을 증명한 모습이고 시골에 그 돼지 잡으러 갈 때 돼지가 안 나가려고 막 버티거든요. 그럼 돼지 장수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도 돈 주고 팔 때 막 돼지가 도망다니면 돼지가 잡아서 앞발 뒷발을 산에키로 묶어요. 묶어서 이게 짐바위 자전거에다 실어서 파는데 네. 그런 생각 연상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저렇게 법 집행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한심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 제가 이 구치소나 아무리 뭐 조직폭력배라도 최소한 그 두목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혀 아니다.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뭐 이제 국민들께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디까지 떨어뜨려 이게 전 외신에 다 나온 거잖아요. 옷 벗고 버틴 전직 대통령. 뭐 새방식이다 뭐 이렇게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너무 더구나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최순실은 그냥 강제 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특검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저도 교도소에 있어 보니까 이게 다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이제 반팔과 반바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입고 있어야 되고 밤이 아닌 이상 일과 시간 9시가 취침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게 정복을 입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스티커 1, 2, 3, 3진 아웃 제도입니다. 세 번 스티커를 발부를 하게 되면은 징벌방으로 들어갑니다. 징벌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문, 텔레비 다 금지, 접견 금지, 서신 금지가 되면서 거의 감옥 속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이러한 행토는 완전히 징벌방 대상이에요. 엄격하게 구치소에서 법을 적용한다면 묶어가지고 징벌방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거는 서울 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구치소의 규정이니까. 저도 스티커 한번 띄었거든요. 왜요? 왜 띄었어요? 왜 띄었냐? 제가 편지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우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표가 아직 구입된 게 안 들어와서 제가 이거 사수한테 우표 몇 장만 빌려줘라. 내가 우표 들어오면 이거 줄게. 그래서 우표를 빌렸는데 이게 CCTV에 찍혀가지고 이 재소자 간의 우표나 이런 금품이나 이런 것을 교환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 스티커 발부 하나 했죠. 엄격하네요. 그렇죠. 저도 2번 발부됐으면 징벌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거 물어봐야 돼요. 구치소에 과연 스티커 발부했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것이 법 앞에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스티커 발부 여부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너무 덥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뭐 당뇨 얘기도 하고 체온 조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벗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특검에서 인권 침해고 그렇다. 아니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더 더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반바지하고 반팔 입고 선풍기를 쐬면 좀 더 시원해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체온 조절 위해서도 예, 그렇죠. 입고 있는 게 나은데.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니까 바로 옷 입고 또 변호인 접견을 갔다는데 이 양반은 뭔 국가를 위해서 무슨 국방의 의무에 앞에 서거나 뭐 나라를 위해 책임질 때는 항상 아프고 어디가 부족하고 부적격자가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 그럽니까? 예. 그냥 조용하게 검사하고 변호사해서 그냥 술 먹고 살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렇게 떠드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검사 네. 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과 이 공소권 남용, 압수수색 영장의 독점권 얼마나 전가의 보도로 휘둘려서 반대파들을 감옥에 쳐놓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어려우니까 언제부터 당신들이 인권을 떠들었냐고 이 양반들아. 정말 진짜 한 대씩 해주고 싶어 이놈들 예. 잡아다가 내가 특검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밟아버렸을 텐데 이놈의 새끼들 정말. 그런 말이 그래 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말 너희들이 검사냐 이놈들아 진짜 이게 너희들 무슨 공익의 대표자야. 다 코바나 컨텐츠 용역 직원받도 못하는 놈들 말이죠. 예. 어떻게 감히 검사라고 당신들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심평 변호사 그 얘기 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족이 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강하게 분노를 하셨었는데 네. 직접 또 겪어 보셨으니까 윤석열이 있는 곳이 뭐 생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감옥은 힘들고 어렵죠. 그걸 버티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지금 앓고 있는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옥에 있으면 더 좋아집니다. 저도 당화 혈색소가 6.6이었거든요. 막 입소할 때 나올 때 6.1로 떨어졌어요. 건강이 좋아지죠. 술 안 먹고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예. 뭐 아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석열 씨가 득도를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저렇게 떠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있는 방이 일반 수용자가 있는 방보다 넓은 거 아닙니까? 아마 처음 이게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10.7제곱미터 방을 주고 네. 4명이 수용되는 방을 주고 앞 옆을 다 수용소를 비워놓고. 수용자를 비워놓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마 저보다는 약간 큰 방인데 저와 비슷한 방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대통령직이 옮겼다. 상실됐기 때문에 네. 제가 6.7제곱미터 약 2평 정도 되는 2평. 방이었는데 거기도 그 안에서도 제가 제자리 달리기도 하고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스쿼트 100개 하고 오, 예. 108배 수련하고 하면서 거의 진짜 그 무상급식에다가 무료 체육관입니다. 사실 또 여러 가지로 피정센터도 되고 암자도 되고 일체 유심조입니다. 윤석열 씨 모든 세상 이치는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화내면 자기만 그 힘들어지고 거기서 침잠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시고 생활해 보셨으니까 지금 윤석열의 이런 모습, 행태 이 자체가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신 분석학 대상이고 아마 여기 석사 박사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윤석열의 심리 상태 분석 이런 거 학위 논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생지옥이라고 했는데 뭐 천국이다 막 그럴 정도로. 하고 심평 그 변호사도 네.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면 느끼실 텐데 밥이 좋습니다. 밥이. 그래요. 제가 우리 생각에는 제가 예. 그 매월 이렇게 이게 바뀌어요. 식단이 바뀌더라고요. 식단이 바뀌어요. 예, 월별로. 네, 그래서 거기 뭐 뼈장국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짜장면도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계란도 일주일에 한번 네, 나오고 네. 삶은 계란 나오고. 그다음에 카레라이스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식단이 매번 바뀌어서 제가 면회 왔을 때 우리 아내한테 네. 당신 해준 것보다 맛있다 그랬다가 완전히 잘못 말해서 혼나셨겠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 더 오래 있어라 그런가. 오래 있어. 그 정도로 근데 이 제가 교정 시절 구치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네. 윤석열이 아주 먹을만하다고 만족해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소장한테. 그러면은 나름 먹는 것도 먹고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접견실에 계속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독방에 있는 게 특혜잖아요. 독방에 있는 것 독방하려고 자체가. 막 1,000만 원씩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조폭들이. 독방 배정 받으려고. 네.
더구나 이 양반은 지금 하루에 평균 3명씩 변호사 접견을 해서 한 7시간 평균 접견실을 썼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접견실이 한 4, 50명 변호사들이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쓴 게 아니라 특별 조사방을 쓴 건데 거기는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더 잘 돼 있고 거기서 하루 종일 낮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뭔 정말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고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있었고 그거 뭐 1시간 뭐 있고 끝난 게 아니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일과 시간 넘은 시간에도 접견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이건 특혜죠. 9시 반까지 하고 이것은 정말 이 구치소장이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접견 그걸 이제 30분 해주거든요. 네. 그, 30분. 네, 30 저기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가족들 특별 접견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저는 허용 안 해줬어요. 네. 저는 변호사 접견은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 정도 변호인 접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씩 10분 해줍니다. 근데 윤석열은 뭐 이게 어떻게 수시로 된 겁니까? 접견하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접견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예, 지금 보니까 뭐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뭐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강혜우 전 부속실장 다 사동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사동 안에는 원래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내가 복도에 가다가 땅기현이를 만났는데 만나셨어요? 뒤로 간 걸 봤는데 어. 야 그때가 한번 싸울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그래도 어찌됐건 대통령이나 신분이 아직 유지되니까 윤석열 개인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1차 구속기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유지되니까 그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넘어간 거죠. 직접 보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생활인데 이게 어떻게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거짓 정보를 주냐.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54개 구치소, 교도소에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어요. 네. 근데 6만 명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폭 사면을 해서 많이 석방시켰으면 좋겠어요. 민생 사범들. 민생 사범들은 특히 불구속 재판 원칙을 좀 해야지. 그리고 여기 서울구치소도 2,500명이 수용 기준인데 현재 3,500명이 수용돼 있거든요. 완전 과밀입니다. 예. 이 막 조폭들 덩치도 이렇게 큰 사람들 막 6명, 8명씩 방에 넣어놔가지고 칼잠을 이렇게 만닥에 누울 공간이 안 나오니까 칼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정 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돌아볼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특검이 안 나온 것은 할 수 없고 안 나오면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나는 그거를 강제로 끌어와서 특검이 오더라도 진술 거부할 텐데 특별하게 뭐 얻어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특수공모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김성훈도 자백을 했고 또 강희구 부속실장이 뭐 국무회의 회의록도 안 만들고 서명 안 하는 건 다 진술이 돼 있으니 이러한 비상계엄의 절차상의 하자, 증거인멸, 그다음에 특수공모집행 방해 같은 것들은 입증이 다 되는 거니까 입증이 되고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법정에도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거는 끌어내야죠. 법정에도 안 나오면. 법정에는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버티고. 이제 피고인 골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직위원 부장판사가 좀 단호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은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하고도 바로 얼마 안 있어 바로 출석했잖아요. 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도 출석했습니다. 아니 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 선거운동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나오라 그런 이런 사법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원 부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휴가기간 다 쉬고. 저는 돈봉투 사건 이거 수사할 때 2주에 3번씩 재판을 잡았습니다. 2주에 3번. 이것보다 내란 사건이 이 돈봉투보다 덜 중합니까? 난 이런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소송 진행도 사실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할 때는 물리력 행사에서라도 출석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끌어내고 뭐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담요 이제 뒤집어 쓰여서 돌돌 말아가지고 데려오는 그러니까 물류 행사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류 행사를 통한 돌돌 법 집행. 마르면 안 되고 예. 옷은 입혀서 데리고 가야죠. 또 먹고 있으면 근데 강제로 하는데 거기서 만약 육체적으로 자기가 저항한다 집행을 그럼 테이저건을 쏠 수도 있는 거죠. 테이저건을 쏠 수도 있다. 아니,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정당한 공무 집행을 처음부터 쏘면 안 되겠지만 네. 구치소에서는 보통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 직원들이 설득하면 다 수긍하고 따라왔답니다. 나왔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장을 보여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안 나갔다면 강제적으로 이제 구인하려고 그랬을 때 물리력으로 강제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예.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테이저건을 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교도관들이 네.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법 집행이 불법.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체포영장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관들에 가서 체포를 해오면 된다.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이죠, 그게. 그래서 물리력 행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3대 특검 뭐 유기적으로 아니면은 뭐 치밀하게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대 특검의 한 달 평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저는 걱정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과연 특검의 그러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실제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도 참고인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네. 윤석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거 당신 입증할 수 있어? 이렇게 마치 변호인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 이거죠. 마치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 문제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네. 검사들이 변호인처럼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론 요지서 작성하듯이 피신 조사를.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이 사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뿌리는 다 이 심우정 같은 이런 이 정치 검찰, 네. 이런 범죄 검찰들이 뿌리 아닙니까? 이 특수부 출신들. 이 사람들이 이번 내란 과정에 서로 사전에 공모했음으로 보여지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선관위 서버 가져오면은 대검인 포렌식 시설이 제일 좋으니까 서로 뭐 검찰이 나올 거다 이런 말도 나온 네, 거잖아요. 통화도 뭐 했고. 네, 그리고 심우정은 인천지검장 시절에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는 이 관세청 직원들의 마약 밀매 협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고 심우정이가 지금 앞뒷집에 윤석열과 그리고 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자마자 이창수와 함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풀어다니까 즉시 항고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심우정과 이 밑에 있는 자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성공하려면 네. 그냥 김건희 윤석열 구속 기소로 끝나면 그는 이것 자체는 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뒤에 검찰과 유착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느냐 여부가 이 네. 특검의 그 판단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6일날 김건희 구속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한다 보거든요. 네. 그래야 지금도 김건희가 실세이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가 김건희를 중심으로 증거 인멸이나 조직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그 30억 달러 EDCF 그 자금에 대한 그 문제도 수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번에 말레이시아 마약건도 수사가 되겠지만 저는 선라이즈 평택에 있는 선라이즈 사건 선라이즈. 예, 그게 최은순과 그 김건희 고모부 뭐들이 다 해가지고 사실 그 농수산물 그 보세 창구를 활용해서 엄청난 관세를 포탈해 이익을 한 1,000억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고발하고 지적했던 이성렬이라는 사람을 지금 구속시켜놨어요. 서구서에. 내일 모레 접견을 하러 갑니다, 제가. 그러세요? 제가 변호인 접견을 하려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파헤쳐서 한번 이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번 특검이 밝혀야 될 게 뭐냐?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 자기가 이제 이 전환길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고 극우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자기가 마치
이 소위 말한 이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어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결단을 한 계몽령을 했다라고 지금 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하면서 자기를 지금 기만하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그런 극우 이념도 계엄령 발동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이건 완전히 그 범죄 패밀리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마약 해먹고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들고 캄보디아 가서 해먹고 통일교가 해먹고 선라이즈 해먹고 이런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못 모르고 그냥 애국심에 들떠서 이렇게 현혹돼 가서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젊은 세력들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아, 애들이 그냥 범죄 집단이었구나. 뭐 극우도 아니고 그냥 극우는 뭐 고상하게 자기가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이데올로기는 그것도 껍데기고 실제로는 실체는 돈. 범죄 패밀리들 아닙니까? 최은순 보세요. 돈 가져와 그러잖아. 녹취록을 보더라도. 김건희도 그러고. 네. 작은 돈 큰 돈 안 되고 돈만 된 거 있으면 해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뭐 21g 뭐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 공사에서 빼먹고 네. 뭐 작은 돈 큰 돈 안 가리고 그냥 돈만 보면 견딜 수 없는 탐욕. 이게 드라큘라가 그 피를 안 먹으면 막 못 견디는 것처럼 네. 그 정대택식 사건도 그러고 항상 협업에서 그 상대방을 거꾸로 엎어씌워서 구속시키고 돈을 빼먹는 아주 저질의 이런 사기 집단, 범죄 네. 집단이다. 이 최은순, 이 김건희 집단과 그 뒷배를 봐주는 윤석열 이 세력들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특검의 저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보면은 김건희 특검 6일에 김건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소환 조사하면서 바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수순으로 가야 된다. 네. 김건희가 나올까 이렇게 또 의구심 가지는 분도 있을 아니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 대한민국 법 질서가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라 그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쓴 것도 나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김건희를 대면 조사하고 뭐 소환 조사하는 게 지금까지도 뉴스가 돼야 되냐고요. 바로 잡아와야죠 그냥 집행해서.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2번이나 내가 내 발로 검찰청에 가서 나부터 구속시키라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특검도 수사되는 과정을 보면은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좀 뭐가 좀 관대한 느낌도 들고 물론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지금 거기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도 이 윤석열 검찰 범죄 세력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들이 지금 검찰청에서 파견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정신교육, 그 수사 의지를 명백히 관리하지 않으면 네. 특검만 혼자 뛴다고 밑에 검사들 일선 검사들이 안 뛰면 이게 뭐 수사 단서가 그렇죠.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이제 소환이 돼서 특검에서 이제 구속된 상태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현장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얼굴 또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이것도 참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전단수 지시받은 바 없고 이게 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 문건을 봤더니 그 단전단수 얘기가 있어서 뭐 연락했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CCTV를 봤더니 저는 문건을 보고 있는 게 다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개헌 관련된 뭐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 보면은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 상황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참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이상민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판사 출신. 땅기현, 김기현도 판사 출신. 예. 나경원도 판사 출신. 장동혁도 판사 출신. 판사 출신. 그다음에 그 전남도청 전은행가 뭐 전석홍 도지사의 딸인 네, 전주에 뭐 예. 그것도 판사 출신. 이런 국힘에 나와 있는 판사 출신들 보면 저분들이 재판부 관일 때 저 밑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판사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존경심과 네. 최소한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 균형 감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심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면 네. 68조 개정해서 이 재판도 헌법 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우리가 제 최후의 이제 보루로 믿고 있었는데 네. 딱 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말이죠. 조희대 대법관이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그 유죄 판결을 확정했잖아요. 그때 7대 5로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근데 전원합의체 7명 중에 양승태, 조희대가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이분들이 내가 판결문을 1심, 2심, 3심 판결문을 구치소 다 읽어봤어요. 줄 그어놓고. 한명숙 총리께서 저를 접견도 오고 그래가지고 예. 한 총리 사건을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 스크린 해봤습니다. 기록을 다 읽어보고. 근데 있을 수 없는 게 정말 대한민국 법조인 판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한만호라는 이 자가 이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자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미준이라는 놈들이 전부 교도소 이거를 가스라이팅 시켜서 좀 모해 위증 연습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만호가 1심에 나와서 이건 검찰의 압력으로 내가 거짓 진술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1심, 2심, 3심 다. 그런데 대법원 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왜 유죄 판결을 했느냐?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야. 이 한만호에. 법정에서 1, 2, 3에 다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 312조 1항 2항에 따르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 검찰에서 한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져서 무죄입니다. 근데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 한만호라는 자가 82번이가 검찰에 출두가 됐어요. 82번. 그런 경우 1년도 안 돼서. 없죠. 매일 예. 불러다가 검찰 피신 조서가 5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78개는 피신 조서 없이 불러다가 없이. 그냥 그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얻은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기하는 가짜였다고 예. 한 진술의 신빙성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게 이게 대법원 판사가의 그런 자격이 있는 상식적으로 겁니까? 이해가 안 이게? 되는. 예. 어떻게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피신 조서를 갖다 던져라. 공판 중심주의. 다 재판장에서 말한 걸 직접 하는 증인의 말을 들어야지 이 밀행적인 공간에 검사들이 별건 수사로 압력하고 완전히 거기서 가스라이팅 된 속에 얻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만호가 그랬답니다.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술했습니다. 한만호가 나중에 석방돼서 실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명숙 총리한테 죄송합니다. 총리님 편지를 보냈어요. 일국의 총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를 이렇게 유죄로 만든 이 사법부. 그때 이상훈 대법관 몇 분, 5분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7명이 유죄에서 7대 5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7명 중에 7명 중에. 조희대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법부.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의 이런 재판 작용 역시 네. 재판후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에 저는 직권남용죄하고 배임죄가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성호 장관께서 직권남용죄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한 건 나는 대폭 환영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우리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주된 무기가 되고요. 민간 기업인들을 정권에 찍힌 민간 기업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전가의 보도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우리 배임죄가 355조인가요? 형법에? 이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그를 끼칠 위험성이 있으면 유죄로 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사장이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투자가 성공해서 이익이 생겼어 회사에. 그래도 배임죄가 된다니까. 왜? 그 당시에 손해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도덕도 아니고 형법을 이렇게 활용하면 민간 기업인들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간한테는 배임죄,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애꿎은 공무원들, 기업인들 때려잡는 전가의 보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 자체를 해소시킴으로써 네. 형법의 보충적 기능,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거지 배임죄가 무슨 윤리 도덕이냐고 형법이. 아니 이게 생겼는데 사후에 네. 그때는 위험이 있었다고 배임죄로 유죄를 때리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한심한 대법관들입니다. 이런 판결을 한 대법관들도. 네. 이런 건 헌법 소원에서 나는 걸러야 된다. 이게 봅니다. 이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것도 뭐 정청래 네. 민주당 대표가 뭐 취임 네. 일성으로 수락연설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예, 잊으면 안 된다. 예. 정성호 나는 법무장관. 정말 우리 정성호 장관 제일 잘한 말씀이고 박수를 보낸다. 이 네. 정성호 장관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나라 공직자들, 기업인들이 다 박수를 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너무 이제야 잘하고 달라지는구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안젤리아님께서도 이 송영길 대표님, 백혜룡 경정님 사안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명백백히 수사 덮었던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수사되고 처벌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감사합니다. 많은 이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네, 목마름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 뭐 김건희 거기서 한 말씀. 네, 네. 백혜룡 경정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나는 윤호중 장관님에게 정말 공개적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백혜룡 경정을 지금 영등포 수사 일과장을 어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지금 좌천시켜 놨잖아요. 네. 아니, 바로 좀 장관님이 명예에서 원대 복귀시키고 총경으로 승진시켜서 마약 수사 합수팀에 책임자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수팀을 믿을 수 없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합수팀을 해체하더라도 네. 별도로 이걸 만들어서 이걸 밝혀내야죠. 이해를 할 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예. 어떻게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 공범들이 한 사람당 4kg씩 마약을 휴대하고 통관을 하는데 도와줄 수가 있냐고. 그 관세청 직원들을 제대로 압수수색 조사도 안 하고 그걸 검사들이 영장 다 기각해서 네.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을 그대로 앉아가지고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백경정 주장에 따르면. 예, 백경정이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박정원 대령 항소 특검이 항소 취하해서 무죄 확정되고 바로 지금 수사단장으로 다시 복귀한 복귀했죠. 것처럼 빨리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 아까 윤호중 장관 말씀하셨지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걱정도 또 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도 저러고 있지 김건희도 저러고 있지 안 나오면 잡아가면 되는 거죠. 김건희 또 네. 체포해야 된다. 체포해야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관저에서 농성하던 윤석열 생각이 또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금 됩니까?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아니 지금은 네. 대통령도 아닌데 그거 문장국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게 공권력이 이게 윤석열 뭐예요? 김건희 무슨 앞에서 용역회사 직원입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공권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두 사람 앞에만 서면은 아니 지난번에는 현직 대통령이어서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은 일간 민간인인데 이걸 안 하면 법질서가 쓰겠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가서 잡아와야 된다. 아니 예. 우리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 10만 원 밥 사줬다고 그것도 무슨 일반 유권자가 아니고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 한 끼 예. 먹었다고 100몇 번을 압수수색했던 이 공권력이 23억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혐의부터 시작해서 범죄 혐의가 14개가 넘는 이 중범죄 피의자를 그게 벌벌 떠고 구속 영장 집행도 못하면 이러면 공권력입니까 이게? 그래요. 다시 한번 공권력의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권력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목소리가 네. 커질 수밖에 없고, 자 지금 보니까 윤석열 쪽 이제 변호인, 뭐 김홍일 배부분 변호사 이제 선임이 됐는데 이런 얘기 하나 봐요. 신체 접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아니 검토하지 있다고 말고 검토만 하지 마. 빨리 법적으로 뭘 고소를 하세요 이 양반들아. 뭘 검토를 해? 바로 하면 되지. 신체 접촉 시 법적 조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래요.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시원시원하게 지금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박수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특검 정말 제대로 수사해라. 그리고 이 검사들 잘 눈여겨봐야 되고 심우정 이 검찰 지도부 네.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반드시 심우정이 반드시. 이놈은 좀 구속시킨 걸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도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말에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짧게라도 한 말씀 평가를 좀 듣고 가죠. 네, 아무튼 뭐 대표님. 정청래 당대표 네. 당선을 축하드리고 민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니까 이렇게 뭐 지명된 전당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당대표가 9번인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송영길은 내가 당대표 출마할 때 사실상 그때 친문 세력 청와대 쪽에서 저를 반대했잖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예, 힘들으셨죠. 근데 내가 싸워서 풀뿌리 당원의 힘으로 싸워 이겨서 당대표가 됐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돈봉투금 몇 푼 나눠주고서 마치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뭐 훼손시켰다고 나를 기소했는데 네. 거꾸로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우리 민주당도 어찌됐건 당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그 결정은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탄생의 의미는 좀 강력하게 좀 해라. 이 내란 세력들 좀 진압을 좀 해라. 네. 예? 언거주춤하지 말고 이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를 해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네. 저도에서 휴가 기간인데 네. 그래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감동이죠, 사실. 너무 그냥 감동이다. 비정상적인 한 단어로. 그 정권 하에 살았구나. 그리고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모든 게 좀 소통을 하잖아요. 국민과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김희석 총리도 대화 잘하시대요. 이게 대화가 되고 강윤정 대변인도 품격이 있잖아요. 다 설명해주고. 그냥 도대체 이 정도 토론의 수준이 장이죠. 있는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마 전 세계에 어디가 있을까 싶어요. 난 대변인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나는 직접 모르시는 분이지만 예. 그래도 고려대교 국문학과를 나오고 이 영화 문화적 평론의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에 품격 있는 답변과 이걸 보면 정말 최고의 대변인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일부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을 존중하고 일단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네요. 그것만 해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이 무시간 이 윤석열과 그 밑에 놈들 그 감사원에 그 멧돼지과 누구 있었죠? 그 김택 그 뭐 사무총장 하는 친구. 예, 있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럼식 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완전히 윤석열 멧돼지가로 생겨가지고 막 국민들을 들이받는 아, 거잖아요. 유병호 전 사무총장 감사원. 이런 놈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참 그런 사람들 보다가 국민들 그러게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냥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날려 그런다. 이거 참. 그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얼미터 오늘 나온 이제 조사 결과도 보면은 63%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63.3% 국정 지지율이 나왔군요. 이걸 보면 이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또 관세 협상, 한미 협상이 타결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잘했는데 최근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 10억, 50억 그 주식 양도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논란이 기준. 됐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당 대표 됐을 때도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 종부세, 양도세 계속 그 고집한 걸 제가 싸웠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때도 내가 진성준 의원하고 부딪혔는데 진성준 끝까지 반대했죠 그때.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한 법안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야, 소련 공산당도 다 시골에 다차가 있다.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한다는 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거냐. 뭐 시골 아버지 엄마들 무슨 로봇호텔에 모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직된 사고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이것을 이번에 합의 타결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3,500억 중에 1,500억 달러를 조선산업에서 마스가 모자를 10개를 만들었답니다. 만들어서 바로 트럼프한테 주게 트럼프가 바로 쓰려 그랬더니 경호실에서 이게 무슨 탄저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호상 검증이 필요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쓰려고 그랬대요. 쓰고 사진을 찍어서 멋있었는데 아마 경호상 이후로 바로 쓰지는 못했대요. 그걸 감동을 받았겠죠.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마스가도 잘했고 또 구인철 부총리가 그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을 또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트럼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선산업에 미국 가면 미국의 조선 시장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손해 본다고 절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엘라바마주에 현대차가 투자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처럼 엄청난 미국의 조선 시장을 우리 자본이 투자해서 먹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나쁠 거 없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정상회담과 그 방위 분담이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 있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는 거고 바로 다음 주에 데려와라 그랬대요. 구인철 부총리한테. 근데 구인철이 다음 주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문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within 2 weeks. 그러니까 2주 안에 데려와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데려와라 그랬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열어진 거고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아스팔트들이 뭐 모스탄 뭐 모기약 같은 놈들이 와가 떠들면서 뭐 트럼프가 이재명을 뭐 연맹해서 교체할 것이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룰라처럼 뭐 50% 관세를 때릴 거다. 아직 뭐 아무튼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황당한 인간들의 이 망상이 깨진 거죠. 잘 된 거고. 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날 갑정희님께서 송영길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신 송 대표님 화이팅.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응원해 주고 계신데 참 뭐 비상계엄부터 쭉 돌이켜 보면은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박한 시간이 대선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송영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도 국민들과 함께 잘 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실 대표님께서는 남북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뭐 특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일을 해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좀 돼갈까요?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가 뚫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펙 총회에 시진핑 주석은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그래서 그 뭐 미중 간의 모임이 될 건 좋은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다 그래서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김여정 그 담화를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찌된 북핵 문제를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들은 스몰 딜은 안 된다. 오로지 CVID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것만 고집해서는 남북 관계가 한치도 진전이 안 됩니다. 북미 관계도.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일단 완전한 비핵화 전 단계로 핵 확산 금지, 추가적인 핵 활동 중단 이런 것부터 저는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윤석열 때 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그런 환경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오물풍선 안 나오고 지금 완전히 상당히 좀 완성됐잖아요. 거기다 정동영 장관께서 이제 접촉 제한도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만나야 변하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국가 대 국가도 뭐 인간들이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북미 간에 뭐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여러 가지 소통도 기대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이 빨리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인도적인 단체들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행객들이 들어가야 원산지구 그 갈마지구 그렇게 시설 만들어 놨는데 수요가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서 좀 접촉 교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의 민영배,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의 최민희, 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의 백혜련 뭐 이렇게 임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개혁을 해내겠다. 이거 추석 전에는 개혁 성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이 뭐 중책을 안 맡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혁 과제 하나하나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사과 안 하면 악수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했더니 왜 야당을 겁박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악수 안 할 거란 말까지는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사과해라. 어차피 이 정당의 대표가 서로 만나야 될 텐데. 만나야 되는데 또 김문수 후보가 또 대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우리가 남북 관계도 만나서 대화하자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을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짜 정청래 대표가 말씀한 대로 사과해야죠. 뭐 선을 그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냥 계속 윤석열 당 윤어게인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계속 가면 특검 결과가 이제 생생하게 나와서 추경호,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을 속이고 잠시 기다려달라. 그래서 의결 종족수가 안 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드러나면 전부 내란체 공범들 아닙니까? 그렇네요. 저는 김상욱 의원 꼭 특검이 빨리 조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아. 김상욱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생하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조차도 바로 본회의장 안 들어오고 예결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화가 나서 뭐 한동훈마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사에 가 있는 김기현 추경호보다는 좀 더 발전됐지만 네. 한동훈조차도 바로 본회의장을 안 들어오고 그분들이 예결위원장에서 사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양다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김상훈은 한 사람만 들어왔을 걸 처음에 본회의장에 맞아요. 강력히 그러다가- 가서 김상훈이 항의하고 맞아요. 그때 뭐 정신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하더라고요. 막 경무이 쳐들어와서 한동훈도 체포 온다 그러니까 언급길에 다 들어온 거죠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생하게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안철수 그래서 조사했다더니 뭐 자기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상황 자기도 김상훈 의원처럼 진술을 해줘야지. 그렇네요. 그럼 그 양반은 좀 이상해. 자기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뭐 대표 이제 출마해 있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종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 세력 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응하는 조사와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송영길 대표와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지금 오랜만에 또 방송하시고 시청자분 만나시고 이러니까 어떠신지 좀 어떻습니까? 응원의 말씀 너무 많이 듣고 감사합니다. 계신데. 제가 네. 외롭고 힘들 때 항상 이렇게 지지 격려해 주신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 표가 송영길을 굴복하지 않는다. 예, 끝까지 싸워 이겨내고 지금 뭐 사면복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싸워 이기고 사면 문제도 대통령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결단하도록 그건 대통령의 몫으로 그렇죠. 줘야지. 특별사면. 이 압박하는 건 옳지 않고 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고 척결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네. 또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